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여름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불리는 주간이 지나갔고요. 여러 이슈들을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에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다 그러면 수급이 굉장히 꼬였었거든요. 다들 이제 안 사고. 그때부터 어쨌든 장이 안 좋아지고 7월 27일 수요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의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뭔가 좀 시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고생해왔던 뭔가 이 단초들이 조금 풀린다는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8월과 함께 하반기 전략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마 전까 저희가 이제 이 딥사이트 시간에 간혹 모시지만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얼마 전까지 주가가 사실은 막 패닉으로 빠질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최근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소위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냐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언론 칼럼을 통해서 그건 아니라고 쓰셔서 네. 뭐 저의 바람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누군가 계획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단초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네.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망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다 보면 예상치 않은 데서 탈이 나는데 네. 지금은 글로벌 경제를 나쁘게 보면 뭐 인류 유사 이래로 이렇게 부채가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이런 것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일단 뭐 미국의 긴축을 좀 속도를 둔화시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최근에 이제 뭐 어제 오늘 반등으로 투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부채 문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런 고려들이 좀 근간에 당연히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런 거라고 보면 구조는 매우 안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좀 신중하게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기대와 전망과 바람이었는데요. 뭐 얼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장님과 뭐 사석에서도 만나지만 방송에서 몇 가지 질문을 크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인들의 자금이 막 몰려올 때 동학개미들이 개인들의 자금 가지고 시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큰 사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딥사이트 오셨을 때 또 기억나는 게 메타버스나 NFT가 엄청난 메가 트렌드를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라고 하셨고 오늘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궁금증을 여쭤봐 거긴 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주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예, FOMC가 끝났고요.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5bp 인상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들로 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반기 안도랠리가 조금 나타날 수 있나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안도 랠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세장 반등 네. 혹은 베어마켓 랠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네. 이 약세장 반등의 가장 기본적인 동의는 가격 자체의 복원력입니다. 네. 뭐 주식이란 게 아무리 강한 강세장에서도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하진 않고요. 약세장에서도 반등은 나오기 마련인데 지난 상반기가 오히려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다른 반등도 없이 주가가 이제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호재가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안도 랠리 혹은 베어마켓 랠리가 한없이 지속이 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주가가 3,300에서부터 한 2,200까지 밀린 거 아닙니까? 한 1,100포인트 정도 밀렸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한 3,400포인트 저점 대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뭐 주가 자체의 복원력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90년대 이후로 우리 증시에 나타났던 베어마켓 랠리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한 1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점에서는 뭐 한 350포인트, 400포인트 정도는 되는 거니까 뭐 저는 뭐 그 정도 반등은 뭐 나타날 수 있고 이미 그게 좀 7월 중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 보신다고 하면 뭐 지수대로
제가 전에 주봉으로 추세를 볼 땐 주봉을 보는데요. 주요 이평선이나 2,700원저리까지도 굉장히 사실 투자자들이 좋을 땐 하나씩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쁘면 이제 심리가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지금 위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올라도 네. 조금 오르면 말겠지 그랬는데 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베어마켓 약세 장속의 반등 정도가 아니라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래에서 급격하게 말씀하신 복원력을 보일 때도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빠르네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어쨌든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얘기했던 것도 크게 보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주가를 보면 미국의 S&P 500 같은 게 바닥에서 이제 10% 넘게 올라왔고 우리나라가 바닥에서 한 6% 정도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그 정도 올라오니까 미국에 이제 반절밖에 못 올랐는데 한국과 비슷하게 주가 반등 강도가 미약한 나라가 베트남 그리고 대만입니다. 네.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하죠. 네. 수출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도 뭐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좀 경기 둔화로 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가 왔을 때 수출의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경계심이 투자가들에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대만, 베트남 시장의 반등 강도가 약한 거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그런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뭐 가장 앞장서서 많이 오를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 나타났던 약세장에서도 나타났던 평균적인 반등 강도 정도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급격하게 과거같이 물가가 떨어지는 구간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막 달려가는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쪽은 상당히 다운이 됐지만 에너지 쪽은 유가나 유럽에서의 에너지 대란 이런 건 사실은 약간 좀 외생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연준이 원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좀 용이치 않아 보이는데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경제적 해악이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잡기 힘든 속성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지정학, 또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밸류체인 재편, 막 이제 미국이 반도체법 같은 거 발휘하잖아요. 막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비효율입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이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번 긴축 사이클의 끝은 중앙은행가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레벨, 뭐 매년 한 2% 정도 물가 오르는 게 좀 이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물가를 낮추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금리 올린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좀 물가를 어느 정도 많이 낮추기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럼 레벨을 좀 올려야겠네요. 목표 레벨을. 그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세상이 했던 인정을 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예를 들면 2%가 아니라 3에서 4%의 물가를 용인하고 거기 맞는 금리를 가져가는 게 전 합당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2% 물가 상승하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 봄까지는 사실 선진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거든요. 뭐 그것도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고압 경제라는 말을 하면서 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3에서 4% 물가를 용인하고 사는 게 그 자체가 주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탈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앙은행가들이 얼마나 그 선에서 타협을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인플레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전 예기치 않은 부채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또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올 가을 정도가 되면 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현실과 좀 타협을 하는 게 아닌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게 뭐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거의 뭐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디플레이를 걱정했는데 인플레가 오니까 또 인플레 걱정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침체되는 게 더 악성적인 그 경제의 그 어려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 뭐 디플레 시절에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죽음의 칵테일 뭐 이런 언론에서 단어를 썼던 것도 기억이 답이 나는데 없죠. 네.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가 용인하면서 적응하면서 가는 솔루션으로 가야 되고 그게 용인할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네, 거기서 또 네. 어떤 새로운 또 균형이나 또 활로가 저는 투자자에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건 이제 경기 침체 논쟁인데요. 어제도 그 미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고 아침에 미국장을 열어보시는 분들은 올랐네 마이너스 0.9인데 그러셨겠지만 초반에 상당히 심리적인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승 출발 또 하락했다가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경기 침체 아니라고 그러네? 근데 또 자고 나면 침체 우려 아니야? 이런 얘기들 네. 좀 계속 오갈 것 같은데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침체가 안 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고 또 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좀 침체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예. 수요를 억눌러야 물가 상승이 둔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이제 감안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미국도 사이클이 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지금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예. 과거 같은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좀 금리를 올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우리가 보통 경기에 대해서 역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경기가 과열일 땐 금리를 올려서 이걸 좀 억누르고 네. 경기가 나쁠 땐 금리를 낮춰서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뭐 수요 말고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늦게 움직이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가는 경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경기가 나쁜데 계속 금리를 적어도 가을까지는 올릴 거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보다는 경기 둔화가 좀 깊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한 25% 밀렸거든요. 6월의 저점까지. 또 코스피는 한 30% 정도 밀렸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 이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과거에 이제 주식시장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약세장으로 가면 S&P 500 지수나 아니면 코스피 같은 게 50%씩 빠졌거든요. 그렇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근데 반토막이 났던 거는 단지 뭐 순환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빠지는 건 한 25%, 30% 빠지면 반영하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누가 파산을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대우그룹 같은 게 파산하든가 네. 아니면 2000년대 초 가게가 카드빚 잔뜩 졌다 못 갚으면서 파산하든가 아니면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처럼 빚 잔뜩 지고 집 산 사람들이 파산하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주식이 추가적으로 훅 떨어지는 건데 뭐 이번 사이클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는 거는 중앙은행의 긴축 그들이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올리다 보면 심각한 데 툭 터지는 건데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신중론으로 돌아선 거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본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올 가을 정도에 미국의 긴축 속도가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제 오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완화가 된다 그러면 뭐 이번 사이클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좀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경기가 상당히 나쁘더라도 저는 주가는 이미 그거를 투영하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경기나 거시에 관한 질문들은 저희가 몇 가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아파트에서 하고 가겠습니다. 달러의 강세 현상이 지금 이머징 통화 약세를 불러오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약세는 언제쯤 좀 완화가 될까요? 역으로 하면 우리 또 달러원이 좀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조만간? 근데 지금 네. 강달러는 꼭 신흥국 통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유로화는 2003년 이후로 달러에 대해서 가장 약해졌고 네. 엔화는 199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괜찮고요.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은 실업률을 보라, 가계 자산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 상황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발표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려고 봤더니 이탈리아 같은 나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해서 결기를 못 보이고 일본 같은 나라 아예 금리 올릴 엄두도 못 내죠. 한국은 정말 열심히 선제적으로 했는데 미국이 훌쩍훌쩍 튀니까 금리가 역전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판은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다른 나라가 금리를 쫓아간다. 좀 다른 나라 큰 탈이 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 혹은 사람들이 미국의 긴축 속도가 둔화될 거라고 믿는 국면이 뭔가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는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7월 FOMC가 그런 단서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상당 기간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좀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시적인 걸 여쭤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을 여쭈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전망 자체는 첫 번째 질문할 때 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만 앞 정리하고 가면요. 어쨌든 주가의 복원력을 믿으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지금 지수대에서 뭐 한 300포인트도 오를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3,300에서 떨어진 비율이 저점까지 지난번에 2,300 깨졌을 때 하락 비율이 얼마나 되고 복원력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설정하신 구간까지 되돌린 기간의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러게요. 저는 뭐 그 하락폭의 되돌림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네. 이제 주가가 급락 이후에 나타났던 기술적 반등, 예. 베어마켓 랠리 이게 한 16% 정도가 이제 된 거니까요. 네. 우리 저점이 그 2,200포인트 대 중후반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2,600 내외 정도까지는 이게 뭐 복잡한 분석이 아니고 네. 그냥 과거의 가격 자체의 복원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등 국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돌아설 때 뭐가 많이 오를 거냐? 그게 궁금하죠. 낙폭 과대주가 많이 오릅니다. 예. 아마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저는 금년 들어서 약세장이 나타나면서 그 이전까지 나타났던 그 큰 흐름, 성장주 중심의 강세 흐름은 좀 끝난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시장이 한 국면이 바뀐 거예요. S&P 500이 네. 25% 밀렸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어떻게 됐건 좀 베어마켓 비슷하게 간 것이고요. 한국도 간 건데 그 직전에 나타났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그 다음 사이클에서 더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근데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떤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성장주를 살 때 가졌던 기대가 네. 어긋나서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바뀔 거예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던 논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열렸는데 문제는 그 기대가 주가에 얼마만큼 투영돼 있느냐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잉 투영된 종목은 그 다음 사이클에 좋지는 못한데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에선 그런 종목 중심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타나는 반등에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실 때 거의 성장주 몰입이 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분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짜릿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작년까지 시장의 재판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뭔가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어떤 탈출의 기회 혹은 리밸런싱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냥 그쪽으로 좀 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등이 올 때 성장주가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미 판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이제 새로운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에 맞는 주식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게 좀 이렇게 가자는 건데 그럼 이제 그게 무엇이 될 거냐? 네, 예, 네.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을 막는 오히려 디플레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죠. 뭔가 싸게 물건을. 네. 근데 막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구력이 없고요. 그 기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재고도 안 가져가고 그것이 인플레가 없었던 시기에는 재고가 없는 게 답이었는데 지금 뭔가 부족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싼 주식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네. 팡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좀 비싼 주식이 존재하고 알파벳이나 아니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조금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현실에서 재고도 갖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장주가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100% 통제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뭐 우리가 봤던 고점 대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많이 떨어지면서 또 성장주의 동력이 되긴 본질적으로 힘드니까요. 저는 좀 현실에서 기반이 있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도 또 배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진부하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작년 배당 기준으로 7%가 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거기서 우리가 주식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2020년과 같은 그런 짜릿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그 자본주의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부실한 기업들 솎아내고 하면 경제가 활력을 찾는 건데 지금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어떤 체제가 주식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아래쪽으로 많이 안 빠져요. 큰 일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오르는 힘도 제한적인데 우리가 지난 10년을 회고해 보면 2017년과 2020년만 주식이 좋았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전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배당주 중에서도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배당주가 유망주다 이라고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솔직하기는 사실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죠. 누가 주도가 갈지는 모르는 거나 과거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하자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여러 그 어려움들을 지금 그래도 잘 지나온 구간이고요.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또 우리 김 센터장님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딥사이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